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쥐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한 남자가 집 앞에 서 있는 6살짜리 아이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의 얼굴이 25년 전에 죽었다고 굳게 믿었던 자신의 친딸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비극의 시작일까요? 이 엄청난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도 인생의 기묘한 인연을 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 모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건드릴지도요? 이야기는 햇빛조차 들기 싫어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 낡은 이불더미 속에서 5살 소윤이의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겨우 5살인데 이 아이는 가난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작은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메마른 입술은 고열로 인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 아이의 부름이 마치 소금을 상처에 문지르는 듯 쓰라렸습니다. 엄마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짜서 아이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펑펑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 구석에 쌀통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이 하얗게 드러나 다 긁어 모아도 묽은 죽 한 그릇 끓이기에 모자랐습니다. 식탁 위 병원비 청구서를 보니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무색물인 숫자들이지만 한 사람을 짓누르기엔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소윤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공원보다 병원이 더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지은은 때때로 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5살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백지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왜 버려졌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잊혀진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25살에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했고 소윤이를 낳았고 소박한 결혼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는 1년 전 말없이 떠났습니다. 아이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세상 속에 두 모녀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거기 애기 엄마, 나 인내심 바닥났어. 생각을 끊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얇은 나무 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주인 아줌마였습니다. 월세 3달 밀렸어.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알았어. 지은은 황급히 소윤이의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저런 모진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장 문 뒤에 숨어 숨을 죽였지만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분 느껴보셨나요? 내 집에서조차 도망쳐야 하는 기분 말입니다. 참 비참하죠. 집주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지은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할미야. 이웃집 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지은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어허 이 사람아, 은혜는 무슨, 소윤이 먹여 또 아파. 할머니는 주름지고 거칠지만 이상할이 많지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그 작은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다음 날 새벽 지은은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곤히 자는 딸을 한참 바라보다 이를 악물고 집을 나섰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인력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녀 같은 중년 여성들이었고 얼굴에는 먹고 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공사판, 보조.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청소는 어젯밤에 다 나갔어.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력감이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을 한없이 작고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니까요. 멍하니 걷다가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손수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폐지라도 줍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녀는 삐걱거리는 수레를 끌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땀이 등을 적셨으며 손바닥엔 물집이 잡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누워 있을 소윤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아이고, 앞쪽 언덕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던 한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신 겁니다. 비가 온 직후라 길이 기름 바른 듯 미끄러웠습니다. 지은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수레를 놓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수레는 중심을 잃고 시커먼 진흙탕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침 내내 모은 종이 박스들이 흠뻑 젖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할머니의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 있던 유일한 깨끗한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가 참 착하네. 근데 저거 봐, 종이가 다 망가졌어. 지은은 진흙탕 속 젖은 박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약값이고 오늘 저녁 밥값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죠. 종이야, 또 모으면 되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빈 수레를 끌고 돌아가는 마음은 청은망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인력 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급한 일자리가 났는데 운이 좋네. 네, 무슨 일인데요? 성북동 대저택에서 가사 도우미를 급하게 구해. 거기 있던 사람이 쓰러져서 당장 대타가 필요하대. 일당 아주 세다는데 갈 수 있어. 일당 아주 세다는 말에 지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갈게요. 당장 갈게요. 그녀는 죽어라 달려가 사무실에서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북동, 도시 최고의 부촌. 평생 발 한번 들여놓을 꿈도 못 꾼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전히 앓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소윤아, 엄마 일자리 구했어. 엄마가 약속할게. 제일 좋은 약 사주고 맛있는 고기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소윤이를 김 할머니에게 부탁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그녀를 누추한 판자촌에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습니다. 푸른 나무가 우거진 길 높은 담장의 저택들. 이 회장의 거대한 철문 앞에 선 지은은 산 앞에 선 개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인력 소개소에서 온 한지은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관리해온 초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이 한지은 잘 들어요. 이 집은 시장통이 아닙니다. 조용히 일하고 호기심 갖지 말고 소리 내지 마세요. 특히 회장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고. 알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지은은 입이 떡 벌어질 뻔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하지만 아시나요? 아무리 화려해도 이 집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생기 없는 박물관처럼 고요했죠. 주방은 저쪽입니다. 오늘 1층 전체 청소하세요. 최 집사는 일을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지은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다 거대한 유화 그림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위험 있는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이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림 앞에서 멈춰 서서 슬픈 눈으로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이 회장은 그녀를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비통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는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고독해 보였습니다. 부자도 울고 부자에게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아픔이 있더군요. 지은은 그를 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은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 닦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긴 복도 바닥을 무릎 꿇고 닦다 보니 아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쯤 소윤이 일어났을 텐데 열은 좀 내렸으려나. 무의식 중에 피로와 걱정을 쫓으려 지은은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예쁜 꿈 꾸렴. 아주 낯설고 평온한 멜로디였습니다. 지은 자신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유일한 기억이자 흔적이었죠. 슬플 때마다 본능적으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2층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것을. 서류를 보던 이태준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 멜로디, 저 노랫소리, 그의 얼굴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와 복도 난간에서 아래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누구냐, 누가 노래를 불렀어.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이 회장은 난간을 꽉 잡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왜 그가 그렇게 놀랐는지 아시나요? 그 자장가는 아내가 직접 작곡한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 멜로디를 아는 사람은 딱 3명뿐이었습니다. 아내 자신, 그리고 25년 전 실종된 딸 민지. 죽은 사람의 노래가 오늘 이 집에서 울려 퍼지다니 아내의 영혼이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려는 걸까요? 인생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서 땀 흘려 일하는
가난한 여인 지은은 자신의 무심코 부른 노랫소리가 한 가문의 운명에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감추려 해도 드러난다거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하죠. 믿으시나요? 시간 속에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피 속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온다는 것을요. 바로 그 순간이 이 씨 가문의 저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땅거미가 지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드디어 일을 마쳤습니다. 최 집사, 언제나 냉랭한 표정인 그 남자가 급여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받아요. 내일은 제 시간에 오고 이 집은 늦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얇은 봉투를 쥔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기분 아시나요? 내 땀이 밴 돈을 쥐고 오늘 밤 아이 약을 살 수 있고 이번 주에 쫓겨나지 않겠구나. 안도하는 그 기분. 엉엉 울고 싶을 만큼 홀가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너무 피곤했던 지은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꿈속에서 또 그 흐릿한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좁은 방에 도착하자 딸의 맑은 목소리가 현실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소윤이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소윤이 오늘 많이 아팠어. 좀 나아졌어요. 엄마 일하느라 힘들었죠. 지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우유 냄새와 약 냄새가 섞인 아이의 채취를 맡았습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김 할머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약값 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모녀 어떻게 살았을지. 됐어, 이 사람아, 뭘 그리 깍듯하게. 어서 가서 애 약이나 사. 와, 아까 다 떨어졌어. 그날 밤 약을 먹고 잠든 소윤이를 보며 지은의 마음은 이상하리 많지 평온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무의식 중에 또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예쁜 꿈. 꾸렴. 엄마가 지켜줄게 영원히. 창밖의 별들이 엄마의 마음을 엿듣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때 지은은 낮에 본 회장님의 쓸쓸한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딸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모습. 참 슬퍼 보였죠. 부귀영화가 있어도 외로우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지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의문과 새 고용주에 대한 연민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부른 자장가가 2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기묘한 자장가를 들은 날부터 이태준 회장은 넋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몰래 새 가사 도우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 서재 창가에서 마당을 쓰는 지은을 내려다보고 그녀가 청소할 때 일부러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직접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의 이성은 말했습니다. 태준아 미쳤어. 민지는 죽었어. 헛된 희망 품지 마. 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속삭였습니다. 만약에 진짜라면 그 갈등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의심의 컵을 넘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김 비서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접대를 위해 최 집사는 현관홀에 아주 큰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빨간 사과, 노란 배 청포도, 그리고 탐스럽고 붉은 복숭아까지. 지은은 평소처럼 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 탁자를 닦으려 과일 바구니에 다가간 순간 코가 미친 듯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취, 애취. 처음엔 참으려 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집사의 말이 생각나서요.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재채기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런 애취, 이 복숭아 냄새. 생존 본능으로 그녀는 과일 바구니에서 물러나 창문을 활짝 열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은 빨개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던 이태준 회장이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는 난간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 그리고 어린 딸 민지 모두 심각한 복숭아털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견디지 못했죠. 아빠 복숭아 싫어. 코 아파. 5살 민지의 응석 부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남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지은은 회장님을 보고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시끄럽게 해드렸네요. 이태준 회장은 사과 따윈 들리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다급히 물었습니다. 자네, 복숭아, 알레르기 있나?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냄새만 맡아도 이래요. 참 힘들어요. 이 회장의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처음엔 비밀의 자장가, 이제는 유전적인 복숭아 알레르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그는 애써 진정하며 눈앞의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25년의 풍파는 아이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보고 또 봐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괴로움을 참지 못한 이 회장은 최 집사를 불렀습니다. 집사 한지은 씨한테 내 서재로 차 한 잔 가져오라고 해. 서재로요? 하지만 규정상. 최 집사가 약간 놀라며 말했습니다. 부르라면 불러. 그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긴장해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래, 들어와. 거기 두고 잠시 서 있어봐. 이 회장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온 신경을 그녀에게 집중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숨 막힐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고민할 때마다 하던 버릇처럼 그는 오른쪽 검지로 턱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지은은 차를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차가 맛이 없나. 당황한 나머지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지은도 손을 들어 오른쪽 검지로 턱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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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리듬, 같은 위치. 탁, 이 회장의 손에서 값비싼 만년필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져 가사 도우미를 응시했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지만 시선은 그녀의 손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버릇, 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은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 당장 나가. 울음 참는 사람처럼 목맨 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 회장은 의자에 털썩 기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턱을 두드리는 버릇. 그건 두 부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민지가 3살 때부터 아빠가 생각할 때마다 그 행동을 따라 했거든요. 아내는 웃으며 말하곤 했죠. 어쩜 저렇게 당신 축소판일까요?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5살 민지가 엄마 아빠 품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 두드리는 버릇. 이 회장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너니 민지야, 하늘이 나를 놀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성은 잔혹한 현실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민지는 25년 전에 죽었습니다. 시신은 못 찾았지만 경찰은 유괴 살해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해 놀이공원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는 비누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지난 25년간 그는 이 화려한 성에서 시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이 회장은 식사를 거르고 어두운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최 집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녁 안 드십니까? 건강도 안 좋으신데. 최 집사. 이 회장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 한지은에 대해 아는 거 있나? 어둠 속에서 최 집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금세 평온한 전문가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인력 시장에서 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미혼모이고 5살짜리 아픈 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5살이라 이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종 당시 민지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최 집사가 머뭇거렸습니다. 듣기로는 고아원 출신이랍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이 완전히 없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이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 상실. 모든 조각들이 무서울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낮의 일을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 이상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보는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간절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보셨을까? 지은은 자문하며 또 무의식적으로 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버릇이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불안하거나 생각할 때면 손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 저택에는 잠 못 이루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희미한 희망 속에 남몰래 우는 회장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최 집사였습니다. 그는 별채의 어두운 구석에서 전화기를 들고 은밀하지만 위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세요. 문제가 생겼어. 영감이 새 식모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 너무 닮은 점이 많아. 행동해야겠어. 모든 게 들통나기 전에.
25년 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태준 회장 가족의 비극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돈이 핏줄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돈이 핏줄을 끊어놓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남보다 더 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가장 위험한 적은 매일 함께 밥 먹는 식탁에 한 입을 덮는 침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씨 가문 저택의 검은 커튼이 찢겨 나갈 것입니다. 별채의 어두침침한 사무실, 폭풍전야처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최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게 이미 죄를 저지른 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가죽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강 이사, 회장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가 뒤돌아 보았습니다. 면도날 같은 차가운 눈빛이 상대를 훑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최 집사. 죄송합니다, 이사님. 회장님이 서재에 늦게까지 계셔서 약 드시는 거 보고 나오느라. 아, 나의 병약한 형님. 강 이사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 뒤에서 낡고 먼지 쌓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봉투가 탁 하고 책상 위에 던져졌습니다. 먼지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것을 본 초의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25년 전 이야기지. 강 이사가 깃털처럼 가볍지만 소름 돋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도박비 때문에 깡패들에게 몰렸던 날, 5천만 원이었나 그땐 자네 목숨값으로 충분했지. 네, 그랬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자네는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줬어. 아주 간단한 청소였지. 아이 하나를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것. 강 이사의 손가락이 봉투 위를 스쳤습니다. 자네 덕분에 깔끔했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세상은 잊었지. 딱 한 사람만 빼고. 최 집사가 덜덜 떨었습니다. 이사님, 제발 그 얘기는 그만해 주십시오. 왜 이제 와서 늙으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나. 강 이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뭐 됐어. 하지만 명심해. 이 비밀은 우리 둘 목에 걸린 밧줄이야. 자네가 날 도우면 나도 자네 목숨을 지켜주지. 우린 이제 마지막 단계야. 말을 마친 그는 서랍을 열어 투명한 유리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하얀 알약들이 조명 아래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형님, 건강은 어때? 혈압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요즘 두통이랑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시고 건망증도 심해지셨습니다. 좋아. 약이 듣고 있군. 이대로면 머지않아. 회장 자리는 제 주인을 찾을 거야. 하지만 최 집사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저 이사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 회장님이 요즘 새로 온 한지은이라는 식모한테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입니다. 하녀 하나가 뭐가 중요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요.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 괴는 버릇까지. 불안합니다. 닥쳐. 강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린 25년을 기다렸어. 자네의 그 계집애 같은 겁 때문에 일을 망치지 마. 그냥 내버려둬. 영감이 의심할 짓 하지 말고. 알겠어. 네,
네, 알겠습니다. 최 집사가 물러가자 강 이사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책상을 두드렸다. 한지은이라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귀신이 돕기라도 하는 건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바늘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가난한 가사 도우미를 향한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은 저택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재로 약을 가져가는 초의 집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찔리는 게 있었으니까요. 집사 오늘 지은 씨 오나? 얼굴을 보자마자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곧 올 시간입니다. 그래, 그 아이 참 성실하고 착해 보이더군. 무심한 듯 던진 말이었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늙었어도 회장님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느껴지는 냉기를 감지했고 유일한 온기는 그 낯선 여인에게서 오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은이 부엌 구석에서 식은 도시락을 먹는 대신 정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했고 오후에는 직접 내려와 일 힘들지 않나라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 호의는 최 집사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절정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최 집사는 약 가져오지 마. 지은 씨한테 가져오라고 해. 최 집사는 기절할 듯 했지만 억지로 약 쟁반을 지은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지은은 약 쟁반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쟁반에는 작은 약병과 의사의 처방전 메모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지은은 약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힐끔 보자마자 이상했습니다. 왜 처방전 약 이름이랑 병에 적힌 게 다르지? 그녀는 병을 집어들고 성분을 읽어보았습니다. 분명 달랐습니다. 같은 혈압약이라도 이 병에 든 것은 부작용이 매우 강해 장기 복용 시 기억력 감퇴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종류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난 그냥 가정부인데 뭘 안다고. 하지만 소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내 아이에게 잘못된 약을 준다면 양심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약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뭐지? 약병에 있는 약이랑 처방전에 적힌 이름이 다른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태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약병을 집어들고 안경을 쓰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 먹던 약이 아니었습니다. 최 집사 당장 오라고 해.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최 집사가 뛰어왔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설명해. 왜 약이 바뀌었지? 나한테 뭘 먹이려는 거야? 저, 약국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내 밑에서 30년을 일하고 이런 실수를 해. 아니면 내가 빨리 죽길 바라는 건가? 억울합니다, 회장님. 됐어. 앞으로 내 약은 전적으로 한지은 씨가 담당한다. 최 집사 자네는 손도 대지 마. 하지만 나가. 방을 나온 최 집사는 지은을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찻잔 세트를 박살내고 떨리는 손으로 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망할 년이 약을 알아챘어요. 회장님이 약 관리를 그년한테 넘겼습니다. 1년 동안 공들인 독살 계획이 물거품 됐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강 이사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살려둘 수 없지. 당장 내쫓아. 형수 유품인 비녀를 써 훔쳤다고 해. 최 집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타쌍피군요. 며칠 후 비열한 덫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태준 회장은 강 이사가 우연히 잡은 긴급 회의 때문에 저녁에 나가야 했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지은에게 약 준비를 잘 부탁한다고 안찬하게 당부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정문을 나서자마자 최 집사는 움직였습니다.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림 뒤 비밀 금고를 열고 회장님이 목숨처럼 아끼는 고 최 여사의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는 직원 휴게실로 살금살금 내려가 지은의 낡은 외투 깊숙이 비녀를 찔러 넣었습니다.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퇴근 준비를 하며 딸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가로막혔습니다. 최 집사와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살기 등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잠깐 거기서 무슨 일이세요? 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모님, 유품이 금고에서 사라졌어. 오늘 서재 청소하러 들어간 건 너뿐이야. 몸수색해.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이 거칠게 가방을 빼서 바닥에 쏟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투 뒤져. 한 놈이 지은의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반짝이는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앙 도둑질 해놓고 오리발이야. 최 집사가 승리감에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 그게 거기 있는지 몰라요. 맹세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지은은 울며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경비실에 가둬 핸드폰 뺏고 회장님 오시면 처리한다. 이런 더러운 도둑년은 감방에서 썩게 해야 해. 지은은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경비실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울부짖으며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미안해.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 대신 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데 배고프고 무서울 텐데 누추한 자취방 시계는 밤 9시를 넘겼습니다. 김 할머니와 소윤이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지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배고픔과 무서움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김 할머니는 속이 탔습니다. 지은의 물건을 뒤지다 저택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자 소윤아. 따뜻하게 입어. 우리 엄마 찾으러 가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처럼 퍼부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업고 찢어진 우산 하나에 의지해 성북동 부촌으로 이어지는 긴 언덕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길은 미끄럽고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제발요. 누구 없습니까? 한지은 씨. 좀 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모니터로 보던 최 집사는 차갑게 꺼버렸습니다. 거지 같은 것들 무시해.
할머니는 절망적으로 차가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등에 업힌 소윤이는 덜덜 떨며 파래진 입술로 계속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바로 그때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이태준 회장의 차가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비참한 광경을 본 이 회장. 빗속에 웅크린 노인과 아이, 은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우산을 들고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비를 맞고 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지은 씨 좀 찾게 해주세요. 딸내미가 아프고 배고파서 애미가 안 와요. 이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할머니 등에 엎인 아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빗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얼굴, 저 눈, 저 작은 인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아이. 5살 때 민지와 똑같았습니다. 이목구비 하나하나 찡그리는 표정까지. 그가 25년 동안 지갑 속에 품고 다녔던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복사판이었습니다. 민지야. 그가 속삭였고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빗물과 섞였습니다. 갑자기 근처 경비실에서 지은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소윤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목소리에 소윤이가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이 회장이 획 돌아섰습니다. 방금 전에 슬픈 눈빛은 사라지고 격렬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비실로 달려가며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당장. 겁에 질린 경비원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은은 화살처럼 튀어나가 비바람을 뚫고 딸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소윤아 괜찮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얀 빗속에서 모녀가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장면, 지은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소윤이가 엄마 품을 파고드는 모습. 아내와 어린 시절 민지와 똑같았습니다. 이태준 회장의 늙은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가 동시에 다시 붙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은이 바로 25년 전 잃어버린 딸 민지라는 것을, 그리고 소윤이는 자신의 친손녀라는 것을, 자신의 핏줄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집사가 우산을 들고 뛰어와 지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전현 말 듣지 마세요. 도둑년입니다. 사모님 비녀를 훔쳤어요. 닥쳐라. 이 회장은 성난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최 집사의 멱살을 잡아 웅덩이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날 속여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을 해코지해. 강, 이사, 놈이랑 한패지. 회장님. 최 집사는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이 회장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비싼 코트를 벗어 떨며 지은 모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지은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옆에 얼어붙어 있는 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분들 안으로 모셔 당장
최고의 의사를 불러. 그리고 잘 들어라. 그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굳어졌습니다. 내 머리카락 지은 씨, 그리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오늘 밤 당장 긴급 친자 확인 검사를 해. 그리고 최 집사와 강 이사의 지난 25년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 전부 다 알아내. 먼지 하나 놓치지 마. 그날 밤의 비는 거짓의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이 재회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인생에는 1세기보다 더 긴 시간이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이태준 회장에게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7일이 바로 그런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세기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게 달콤한 꿈이고 깨어나면 다시 혼자가 될까봐.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그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이태준, 한소윤, 조선관계 성립, 훈묵 9%, 이태준, 한지은 친자 관계 성립 9%, 90.9%라는 숫자가 늙은 아버지의 등줄기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슴에 꽉 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25년의 억누름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야, 내 딸, 살아있었어. 솔직히 노인이 우는 모습은 참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곧이어 악인들의 끔찍한 죄상도 드러났습니다. 김 비서는 떨면서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25년 전 운명의 날, 민지가 실종되던 날 강 이사 부친의 계좌에서 최 집사에게 5천만 원이 비밀리에 이체되었습니다. 사람 목숨 하나, 아이의 미래가 고작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싸구려였고 잔인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복구된 CCTV에는 초의 집사가 직접 금고를 열고 비녀를 꺼내 지은에게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약병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회장이 매일 먹은 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갉아먹어 그를 서서히 죽이고 재산을 빨리 가로채기 위한 것이었죠.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가장 혹독한 겨울보다 더 차갑고 무섭습니다. 그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 이사가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최 집사와 함께 공항으로 도주 중이라고요. 도망치겠다고 쉽지 않을 거다. 이 회장은 눈물을 닦았고 눈빛은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인천공항 두 악당이 득이양양하게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찰나 막혔습니다. 이태준 회장이 나타나 태산처럼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 좋은 형제들. 그를 본 강 이사와 최 집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25년 동안 내 딸을 뺏고 속이고 내 집에서 나를 독살하려 했지. 이제 와서 곱게 가시겠다고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비싼 양복을 입은 자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유괴 사기 살인 미수.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고개 숙인 채 끌려가는 그들의 비참한 꼴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세상의 빚을 청산했으니 이제 가족의 정을 이을 차례입니다. 이 회장은
지은 모녀가 머무는 호텔로 날아갔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천하의 회장님이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사진과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민지야. 이 사진 속 아이가 너다. 내가 내 아비다. 지은은 종이를 쥐고 손이 너무 떨려 글씨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잊혔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했던 아빠의 큰 손, 엄마의 자장가 재채기 나게 하던 복숭아 냄새, 그리고 턱을 두드리는 버릇,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빠, 목매어 끊어지는 부름이었지만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소윤이도 달려와 할아버지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서로를 잃어버렸던 3대가 눈물과 웃음 속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하고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저택으로 들어와 아빠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 넓고 차가웠던 집이 황홀탈퇴했습니다. 우중충한 벽은 밝은 크림색으로 칠해졌고 차가운 대리석 식탁은 따뜻한 참나무 식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윤이는 최고의 의사들에게 치료받아 병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이제 아이는 건강하고 혈색 좋게 매일 정원을 뛰어다니며 노랑나비를 쫓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몰아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낡고해진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엄마처럼 우아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영락없는 귀한 집 따님이지만 여전히 선하고 강인한 마음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도 10년은 젊어졌습니다. 독약을 끊고 딸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김 할머니입니다. 이 회장은 할머니를 별채로 모셔와 가족처럼 대우하며 소윤이를 돌보고 노년을 함께 보내게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보답받아야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느 가을 저녁 창밖에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식당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사내 진미가 아닙니다. 지은이 직접 끓인 된장국, 묽은 죽 나물 반찬입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식탁입니다. 이 회장이 국을 한 술 뜨고 눈을 감아 음미하더니 인자하게 웃습니다. 맛있다. 이 맛. 네,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구나. 옆에 앉은 소윤이가 입가에 밥풀을 묻히고 제잘거립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원에서 진짜 큰 나비 봤어요. 내일 할아버지도 같이 봐요. 네, 그래. 내일 할애비랑 같이 가자.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고독한 노인의 무덤 같던 저택이 이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빠, 딸, 손녀 웃음과 사랑이 있는 곳으로요. 밖에는 밤이 내리고 별들이 그들에 늦었지만 꽉 찬 행복을 축복하듯 반짝입니다. 보세요. 인생은 파도도 많고 속임수도 많지만 결국 가족에는 그 무엇도 가를 수 없는 가장 성스러운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태준 회장 가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주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늙은이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가족과 평안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